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여러분들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간만에 찾아온 명절인데 얼마나 달콤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한동안 폐의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코로나를 앓게 되었고 그간 건강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드문 불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몸을 최대한 회복을 하고 방송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게 사과를 드리고요. 방송이라는 것이 솔직히 일정하게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점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이해와 용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작하고 있는 그러한 사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있는 화폐의 진실에 대한, 또한 그 사기적인 화폐에 대한 본질을 오늘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합법적 사기 방식은요, 장구한 금융의 역사 속에서 지금껏 부채의 본질, 그리고 금융의 사기적인 창조 시스템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대중들이 전혀 혜택받지 못한 교육,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은행가들은 정치인들과 합작해서 이 왜곡되고 불평등한 금융의 착취 방법의 비밀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이 창조해낸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신용사기 행위를 통해서 대중을 위협하거나 혹은 왜곡된 금융 시스템의 의문을 품는 자들을 조용히 처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정부들은 이 반사회적인 사기 행위 금융의 문제들을 그 즉시 해결하거나 대중들에게 드러내기는커녕 고의적으로 금융인들과 숨기면서 그 실태 파악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업과 금융, 정치의 삼각관계, 즉 정경금 유착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업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은행은 검은 정치 자금을 정치 후원 기업들을 통해서 몰래 조달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정치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로 하게 되고, 미국은 이러한 정치 로비금을 불법화하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정당하게 선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정치 자금이 이처럼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이유도 결코 없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의 힘이 아니라 바로 정치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끄는 중간자들, 그러니까 대형 종교인들, 대기업, 각종 연대를 이끄는 시민단체들, 이들을 돈으로 설립하고 포섭을 해서 그들의 표를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모든 대중을 돈으로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마치 쪼코카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리할 때 꺼내는 치명적인 승리의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정치와 기업을 아우르는 돈의 권력,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은행가들은 많은 지식인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인, 기업인들을 통해 돈으로 그들을 타락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은행업의 출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정치의 부패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인과 정치인, 이 두 사이의 관계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어느 다른 것 없이는 어느 한쪽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더 명백한 사실은 개인이 소유한 민간은행인 중앙은행은 이렇듯 소수의 권익을 위해서만 다수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융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관념이 아닌 수학적인 고도의 사기 행위입니다. 즉, 인류는 수학적으로 설계된 사회의 경제 매트릭스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매트릭스의 세상은 철저하게도 소수 기반의 시스템이면서 대중들의 사기 행위를 그 밑으로 기반으로 깔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년 이상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사기적인 이 수학적 매트릭스의 아주 작은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설립되어진 중앙은행과 국세청은 정부의 세금을 빙자하면서 소수인들의 대부분의 돈을 착취하고 있었으며, 솔직히 우리 경제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았고 어떤 교육에서도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서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중앙은행과 국세청 이 두 기관은 솔직히 유태인들이 만든 화폐 시스템의 매트릭스 안에 갇히게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트릭스 안에서 매우 요긴하게 이용되었던 이 설계된 전염병은 과거 경제 대공황과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충격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 인용 최소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인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전염병이 그 문제의 원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나라에 전혀 필요 없는 국가 부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정부는 다시 재정 균형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늘리랍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들의 의식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 가난한 국가일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절박해진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숨길 것 없이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부가 발행해도 되는 돈들을 굳이 중앙은행에 돈까지 빌려가면서 그것도 과도한 이자까지 물면서 세금으로 대중들의 돈을 약탈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과도할 정도의 세금을 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의 양만큼 과도하게 징수를 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의 입맛에 따라서 세금의 징수도 달라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 물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부는 중앙은행의 지시하에 국민들의 돈과 시간을 서로 암묵적으로 알면서 사기적으로 조작해서 돈과 시간을 탈탈 털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62년에 처음 국세청이 설립되어졌던 것은 맞지만 사실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1933년으로 국가부채가 그 원흉이었습니다. 1933년은 미국이 파산한 직후였던 시기이고 유태인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국가부채에 대한 담보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새롭게 제정된 것이 소득세라는 징수 제도였고, 이 소득세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 1% 정도를 징수하는 그러한 깨끗한 제도였지만 중앙은행 말 국가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이 아무도 모르게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정부가 그 뒤로도 중앙은행을 통해서 사치짓을 꾸준히 일삼는 바람에 폭등하는 이자가 결국 엄청난 징수 금액의 부담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은행, 정부 이 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부채를 만들어내고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세금을 통해 그 엄청난 돈들의 부담을 떠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의식주의 모든 대부분들이 바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저당 잡히게 되고 중앙은행의 한마디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어이없는 시스템의 흐름이 지금처럼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부채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될수록 더 거대하게 늘어가는 이유 역시도 상당히 조작적인 흐름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더 많은 돈을 풀게 되면 될수록 물가와 경제 지표
지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을 통해 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원리로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모든 국가가 은행가들의 빚더미에 허덕이는 문제로 그 후대, 그 후손까지 빚의 노예로 전락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망의 문제가 중앙은행의 입김 하나에 결정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스가 대중을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중들에게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고 대신 각국의 정부를 통해서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필연적으로 폭증을 시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고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거의 모두가 중앙은행의 돈이라는 검은 소나기에 모두 그 발밑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권력자들이 은행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창조하는 달콤한 레시피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돈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결핍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지출을 크게 늘린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돈의 결핍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팬데믹 사태를 통해 실제로 겪은 사례입니다. 벤 버냉키가 엄청나게 뿌려댔던 헬리콥터 머니, 이게 다 어디로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대중들의 호주머니로는 거의 들어간 것이 없이 인플레이션만 촉발시켰을 뿐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부채와 이자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세금의 징수만을 낳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연준의 추악한 화폐 폰지 사기는 그 불분명한 화폐 발행과 출처가 분명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국가와 기관도 감히 치외법권이라는 그 연준의 권한으로 인해 감사나 수사를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벌고 있었던 소득들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돈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먹고 살 정도의 빠듯한 돈만이 남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저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함정인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가들이 금융업은 손댈 수 없게 정치인을 통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버렸고 대신 보호 영업만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중들의 과도한 지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험 영업,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아무런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보험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입하게 만들고 그 쓸데없는 돈들을 지출하게 만드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 영업이었던 것입니다.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따른 은행 이자와 세금, 연금, 보험료, 주거비,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고요. 실제 상품 그리고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만약 비소비 지출인 세금이 늘어나게 되거나 금리 인상으로 은행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즉시 정부는 비소비 지출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러한 사기적인 행위를 통해 여러분들의 소비 지출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개인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전히 소득이 부족한 경우 결국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 함정, 바로 이것을 정치인들과 금융인들이 서로 짝짝꿍해서 잘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물가 대비 항상 부족한 이유도 또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과 주식의 투기적인 행위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대중들의 가처분 소득을 그로 인해 강제로 줄여서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드는 금융인들의 얄팍한 사기적인 수법입니다. 우리가 과거 7, 80년대에 비해서 왜 지금 분명히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가? 분명 경제와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많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비소비 지출과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에는 비소비 지출과 가처분 소득 비율이 대략적으로 5대5 가량이었지만 지금은 경제와 사회가
점점 더 부채 더미에 앉기 시작하면서 그 비율이 7대3 정도로 가처분 소득이 압도적으로 줄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같은 불합리한 금융의 착취를 더 안타까운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되어진 팬데믹 사태의 과도한 중앙은행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의도적인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 반대로 인위적인 임금 정체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극도로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또다시 한탕주의와 생계대출로 인한 새로운 부채로 대중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부채에 대한 조작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화량을 조정을 하고 금리를 조정하면서 상업은행의 시스템까지 감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부 같은 경우는 이때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아무 담보도 근거도 없는 그저 허공으로부터 만들어낸 돈을 던져주고 정부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덥석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그 채권 경매를 통해서 최고 입찰자에게 다시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 입찰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의 거부들과 언론과 TV에 흔히 보이고 있는 마스코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은밀하게 돈을 버느냐? 그것은 바로 주식과 M&A. 이딴 게 아니라 영원히 손실되거나 망하지 않는 중앙은행의 채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언론과 TV에서는 자신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된 것이다 라고 쇼를 하고 있고 그 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고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일단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 대가로 국민들은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물론 정부와 언론은 중앙은행발 채권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그 어떤 나라도 국가 부채를 완벽하게 갚거나 심지어 줄이는 경우는 없었고 설령 갚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더 천문학적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빚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정부는 중앙은행이 만든 돈을 빌려야만 하는 것인가? 왜 정부는 직접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 돈을 발행하지를 못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터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는 이자가 지불되고 있는 저 사기적인 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단 한 푼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기업인 중앙은행에 아쉬운 소리를 해대면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직접 돈을 발행하면서 충분히 유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BIS와 미국의 중앙은행인 패드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축통화가 BIS인 국제결제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고 모든 중앙은행은 이 BIS의 지침 아래 이들의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체계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은행의 영향력 아래 정부가 운영되지 못하면 그 즉시 기축통화권을 그 나라는 박탈당하게 되고 모든 무역거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한국의 거의 모든 은행은 IMF 이후 외국계 자본에게 침식을 당했고 그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 금융발 기축화폐 협박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맥없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금융가들의 이 노골적인 악법 행위를 보다 못해 일어선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인물이 1963년 댈러스에서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만약 케네디가 링컨처럼 암살당하지 않고 정부 주도적인 금융법을 실행했다면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그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다음으로 자신들의 수족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독재 시스템입니다. 이 독재 시스템은 자신들이 끼어들 만한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독재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한 그들을 암살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소수의 권력자들, 그 권력의 유태인들의 목표는 아주 확고합니다. 각 국가와 국민을 갚을 수 없는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부당하게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한 자신들의 부당한 이런 화폐 행위가 전 국가와 국민들의 전체를 빛의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라는 것은 충분히 정부 주도하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링컨 같은 경우도 그린백이라는 정부 발행 화폐를 성공적으로 유통시키기도 했고 존 F 케네디도 1963년 6월 4일 행정명령 11110호를 시행하면서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부 발행 화폐를 유통시켰을 뿐 아니라 매우 경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했지만 애석하게도 그해 11월 22일 그가 암살당하면서 그 발행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명령 11110호의 법령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폐지했던 곳 역시 다름 아닌 록펠러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록펠러는 미국의 기축화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빛에 허덕이게 만들려는 커런시 월드 오더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과거 미국의 3차 중앙은행인 FRB가 설립되어진 1913년 이후부터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약 8,000배 이상이 커졌고 구매력 기준 달러 가치는 99%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없는 화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정부 주도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외쳤던 화폐가 뭡니까? 비트코인, 탈중앙화. 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는 탈중앙화가 되면서 왜 화폐는 중앙은행의 권한과 권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99% 이상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축화폐 하락을 사람들은 여전히 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경제를 빠르고 크게 성장시킨다면 언젠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를 예전에는 10장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00장, 만장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나가겠습니까? 이미 부채라는 것은 수학적,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해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성장 기간이었던 1872년부터 1913년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중앙은행과 국세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당시의 경제는 여전히 급성장을 했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정부의 부채를 이용해서 대중들의 부채까지 올가맸던 중앙은행과 국세청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중들 그 누구도 찬성하거나 정부 그 어디에서도 가결하지 않았죠. 정치인들만이 그것을 몰래 추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소수의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달러, 이것은 1913년 중앙은행 설립 이후부터 구매력과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중앙은행의 설립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었고 후에 이 중앙은행의 설립을 가장 후회했던 인물, 1920년 영국 로스차일드 은행의 회장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했던 인물, 이 이름은 조사야 스탬프입니다. 이 사람은 1927년에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은행의 시스템은 무에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아마도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입니다.
원래 은행업이라는 것이 불평등 속에서 잉태되어서 제약으로 태어난 악마입니다. 하지만 은행가들은 이 악마를 교묘히 이용해서 전 지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악마는 그들에게 돈을 만들 수 있는 창조를 주었고, 그들은 단지 볼펜을 몇 번 가볍게 끄적거리면서 지구의 모든 소유권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 악마가 이들에게서 화폐라는 거대한 힘을 다시 빼앗게 된다면 나와 같은 은행가들의 모든 행운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세상은 더 살기 좋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고 실체도 없고 신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을 볼펜 몇 번의 끄적임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당 잡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재당 잡히고, 노동을 재당 잡히면서 평생 은행의 통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연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는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돈을 가질 수 없는 부채 신용 기반 시스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 사람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은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아무것도 없이 10%의 지불 준비금마저 백지수표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은행 허가는 일종의 화폐 발행 면허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만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급등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비례해서 은행의 이자 수입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실물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싸게 물건을 사들여서 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 주식의 공매도 제도와 매우 비슷하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돈을 벌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돈을 버는 그러한 사기행위 시스템에 우리 개미들이 끼어 있는 것이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서민들에게는 매우 큰 불행이겠죠. 하지만 은행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무조건 축복입니다. 이것이 현재 정치인들과 은행 금융가들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물가를 폭등시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화폐를 복제하는 것, 즉 위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폐 위조는 지금도 중범죄입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중앙은행 역시도 그와 상관없이 화폐 위조는 무조건 범죄이므로 처벌받아야만 마땅하지만, 그 누구도 중앙은행의 이 같은 화폐 위조 시스템에 대해서 반문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정치 관료자들과 각국의 정부가 저들에 의해서 매수되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그들의 시스템에 갇혀버린 현실, 또한 협박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사기적이냐면, 이 화폐 위조를 통해서 개인 채무, 그러니까 만약 채무자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즉시 담보를 압류해서 매각한 돈까지 공짜로 얻는 것인데, 애초에 은행은 처음부터 채무자에게 빌려줄 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에게도 전혀 없는 가상의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척 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고 담보를 압류할 수 있게 되면서, 만약 연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산까지 처분하면서 이 시스템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화폐 위조 사기는 과거 런던의 로스차일드 형제가 1863년 뉴욕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마일드여, 이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는 똑똑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익에 관심이 많거나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자본이 단순한 허구라는 제도에서 파생된다라는 이 이점을 이해할 수 없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제도에서 파생되는 부담을 큰 불만 없이 스스로 이해하며 감당할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허공의 시스템이 자신들의 이익에 매우 비합리적이고 해롭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 편지의 내용에 따른 결론은 매우 확고합니다. 각국 정부는 자체 중앙은행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만약 과거에 일찍이 그렇게 했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 패드의 입김으로부터 흔들릴 이유도 또한 그들의 국가 부채에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결실을 지키고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리석게도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마음껏 찍어낸 돈을 발행하고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화폐 위조의 범죄 수익을 이용해서 각국의 정부와 정치인, 기업, 사회의 다른 많은 주요 기관들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반드시 화폐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화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이가 만든 것이며 그것의 최대 이익을 누리는 자들과 집단은 과연 어디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 대중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고용보험료는 7.2%가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5.0%, 국민연금은 2.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소비 지출은 앞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중앙은행발 발권 부채로 인해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은행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 부채 더미를 이용해서 부채 허덕이는 국가의 내정을 이제 돈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나치를 도운 BIS의 초기 설립자들, 즉 로스차일드가와 JP모건, 록펠러, 블랙록의 금융 권력의 영향력은 향후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BIS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봅시다. 왜 BIS가 갑자기 디지털 화폐에 적극적인 기관이 되었는지, 중앙은행은 왜 BIS가 추천하고 있는 CBDC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건은 이것이 지금껏 돈의 권력을 맛본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기 맛을 아는 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말이죠. 끝으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애초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것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사기 횡의 게임에 빠져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돈을 벌기 위해 그보다 더 귀한 자신의 시간,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 대중을 속여서 돈의 노예로 만드는 이 화폐의 사기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자각해서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돈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돈은 애초에 허공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채우려면 채우려 할수록 그 허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갈증을 남겨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